네, 1월 5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지는 못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진짜. 오늘은 진짜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안녕하지 못하고 화면에 제 옷도 엄청 칙칙하네요. 제 기분처럼 완전히. 밝은 옷 더 이럴 때일수록 입고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이게 사람 기분이 안 나니까 별로 뭐 그러고 싶지가 않죠.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죠. 맞습니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 일단 오늘 시장 특히 코스닥 그 급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코스닥 급락의 원인은 사실 뭐 어제부터 좀 얘기들이 돌았는데 이게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사모펀드들도 그렇고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기관 수급도 사실 많았고 좋았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이런 2조가 넘는 큰 대기업이 회계 문제가 사실 너무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수익난 코스닥 종목들을 좀 팔자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모펀드나 기관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펀드 이제 수익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묶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뭔가 조금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이제 수익난 것들을 많이 매도하면서 어제하고 오늘 좀 매도가 많이 쏟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동안 좀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뭐 펀드들이 좀 선호했던 종목들한테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뭐 가장 뭐 원칙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들 좀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속도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밤이죠. 이제 FOMC 있는데 12월 이제 의사록 공개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스탠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에 생각했던 스탠스는 그런 거잖아요. 올해 3번 인상한대. 그래서 3월에 테이퍼링 끝나고 6월부터 한대. 이게 정론이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 막 튀는 걸 보니까 벌써 1.6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 좀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의 우려감 때문에 다시 성장주 쪽에 이제 매도가 이제 강하게 나갔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플레 때문에 수혜를 봤던, 그러니까 인플레랑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성장주 섹터주들이 더 많이 1, 2년 동안 과거 1, 2년 동안 올라왔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성장주가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었던 코스닥이 좀 약했었고요. 특히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빠진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의 네덜란드죠. ASML 그 회사 좀 화재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노광 장비의 글로벌에서 뭐 유일하게 독점적인데 그렇죠. 거기서 화재가 나는데 화재 규모는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노광 공정이 조금 더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뭐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약했었고요. 두루두루 이렇게 악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좀 많이 빠졌던 그런 흐름에서 특히 코스닥 종목, IT가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종목이랑 또 이제 성장주 섹터가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도 뭐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 논의 연준에서 들어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양적 긴축, 그러니까 긴축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뭔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시장 보니까 메타버스 뭐 바이오 뭐 하여튼 이런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 주식들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게 빠지더란 말이죠. 네네. 메타버스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걱정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 이런 성장주들 돈을 지금 제대로 못 버는 이런 주식들은 다시 많이 그냥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논리적인 부분들도 그렇죠. 저도 사실 미국의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 속도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작년 11월 뭐 요때부터 오히려 조금 경기 민감주들을 좀 주섬주섬 사놨다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안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려면은 그쪽 방향이 맞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 계속 이제 코로나가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성장주들, 경기 민감주 말고 성장주들이 좀 더 시간을 벌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뭐 100만 명이 나와도 뭐 미국에서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창궐을 해도 소비 지표가 꺾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꺾이지 않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또 지금 또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살짝 눌리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유가도 막 80불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 거죠. 사실 파월도 사실 예전에 그랬어요. 완전 고용이 되기 전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거다. 그리고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억제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좀 향유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연준의 스탠스가 더 빨라질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다시 좀 약간 뭐랄까요 성장성, 미래의 꿈만 가지고 갔던 종목들보다는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는 실적이 이제 바로 올해 뭐 내년 계속 꽂힐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기 민감주 이런 쪽들을 많이 바닥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팔기보다는 많이 올라있는 성장주를 팔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많이 팔지는 않겠지만 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죠? 그 종목들의 공모를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죠? 청약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은 마련해야 되겠는데 이런 입장인 거죠. 많이 오른 걸 팔지 많이 빠져있는 바닥에 있는 걸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기관이든 외국인든 간에. 그러다 보니 많이 빠져있는 게 지금 오늘 올라오는 것들이고 어제부터 많이 올라있는 것들은 어제부터 계속 빠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성장주하고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상반된 흐름인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뭐 수급적인 논리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약간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피해봤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뭐 올해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또 성장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수급 공백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시총 큰 것들 위주로는 특히 더.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뭐 오미크론 확진자 100만 명 넘어섰고 막 이런 엄청난 뉴스가 나오는데도 네네. 여행주라든가 이런 것들 에어비앤비 같은 거 1%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네. 다른 거 근데 성장주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저런저런 이 주식들은 뭐 7%, 8%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이걸 이제 그 오미크론은 시장에 더 이상 영향을 못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영향을 못 준 지 꽤 됐고 일단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었고 오미크론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랄까요 영향력 그러니까 뭐 중증으로 전환되는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이 좀 현저히 과거에 있는 델타 변이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무서워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숫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치명률이 떨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겁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이나 치료제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힘을 못 써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뭐 치료제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지금 이상을 하고 있네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뭐 생산하네 그래도 안 가요.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오미크론이 영향을 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반대로 망가진 종목들은 더 이상 지금보다 최악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종목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뭐 면세점이도 카지노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단에 있을지언정 더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 소비의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이제 IT하고 이제 자동차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오늘은 뭐 인플레 억제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있잖아요. 조선건설, 뭐 정유해운, 뭐 화학, 건자재, 뭐 기계, 뭐 다 마찬가지로 요런 섹터주들이 이제 조금 바닥에서 이제 좀 힘 좀 써볼까 하는 정도의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그제부터 계속 좀 월요일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쑥들쑥 올라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은 좀 그런 뭐랄까 지금의 시장 환경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지금 성장 섹터주들 하락하는 부분들
오늘 밤에 FOMC에서 파월이 어떤 금리 스탠스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되돌릴 수 있느냐, 다시 반락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상 그거 시장에 생각했던 어떤 속도보다 빠른 거칠은 어떤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 성장주는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가고는 있잖아요. 미국은 뭐니 해도 일단 가고는 있잖아요. 국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내는 지금 수급이 일단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난 이제 연말에 배당 때문에 들어왔었던 그런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 2월에 또 대형 IPO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주 리스크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파월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일희일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렇다고 지금 국내가 막 갑자기 뭐 3,000 뚫고 3,050 뚫고 막 미친 듯이 날아갈 만한 모멘텀도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많이 수익 난 것들은 좀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런 욕구들이 계속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파월이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나 아니면 다른 행동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다 3월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3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도는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안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올해 3번 한다고 그랬던 부분들은 다 이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좀 코로나 확산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놨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3월 달로 땡겨온다 보니까 이 난리 브루스가 난 거지만 궁극적으로 3월이 아니라 6월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성장주 섹터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카카오고 네이버 엄청 빠졌어요. 오늘도 특히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죠? 카카오도 많이 빠지고 네이버도 많이 빠지고 이게 17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 원 중반대에서 이제 달랑달랑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런 거잖아요. 시장이 이런 거예요. 작년에 괜찮았어. 코로나에 영향 안 받았어. 재작년에도 괜찮았어. 코로나에 영향 안 받았어. 그래서 실적이 의외로 괜찮았네? 올해를 생각해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더 엄청나게 어떻게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려해보면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좋았던 부분보다는 좋아도 요만큼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의 매출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엄청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전에는 그 해당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에 누려왔었던 시장에서의 주도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눈높이를 더 레벨업 시키는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1, 2, 3일 동안 최근에 월화수 동안 올라왔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 섹터 같은 것들은 기대치가 없어.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모멘텀이 하나 둘씩 생겨. 그러다 보면 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네. 그렇다면 시장은 그런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계속 가지는 않겠고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잠깐 꿈틀했다고 쭉쭉쭉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의 습성상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전환을 계속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해가면서 시장 접근한다면 내가 지금 그 주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성장주들 오늘 이제 한국도 많이 빠졌는데 미국에 이어서 그 대신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 철강도 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괜찮았어요.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며요. 그 인플레의 원흉이 뭐예요? 상품?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중국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죠. 뭐 석탄도 못 캐게 해, 뭐 전기도 못 생산해.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뭘 못 만들어. 그럼 중국에서 뭐 대줄 게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게 계속 제조업이 올해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인플레를 눌러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은 그게 제대로만 먹힌다라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왜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과 공급이 안 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은 공급이 안 돼가지고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들 대신에 만약에 이제 공급 동맥 경화처럼 그런 막히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원활하게 원자재 공급이 잘 되면서 가격이 시장에서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맞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거는 수요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반도체 없어서 차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급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장에 나와서 일을 못해서 뭔가 부품이 공급이 안 되고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뭔가 공급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지금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했을 때 늘어난다라면은 분명히 좋아진다. 자동차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미국도 자동차 많이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뭐 이제 전기차 막 우리 판매 많이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자율차 뭐 레벨 4 갈 거야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차 이제 수치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 작년 걸 보면은 엄청 많이 팔았다는 거죠.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가 공급이 돼서 많이 만들면 얼마나 더 많이 팔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쪽 경기 민감주들 사는 거고 경기 민감주들에서 뭐 항상 최고치를 찍을 때 고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동차랑 반도체가 고점을 찍어야 그 경기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우려감에 눌러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제조업이 올해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후판 가격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용 이제 강판 가격도 올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바닥에 빠져 있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신조선가드 같은 경우 수주 받을 때 가격도 한 10몇 % 정도 더 올려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부각된 부분이 있었고 시멘트 가격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서 시멘트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건자재 같은 가격은 정부의 대선 후보 정책에 있어서 뭐라 그러더라 1년에 54만 원씩 늘린다고 그러던데 지금 정부가 보니까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자재 가는 부분들이 있겠고 건설주도 이제 가는 부분. 건설주도 보시면 알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안 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 유가 오르는 동안 다른 건설주들 죽쓰고 있을 때 혼자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택과 관련 있는 GS건설이나 뭐 DL 그 대림산업 같은 그런 DL 그룹 쪽이나 아니면은 국내만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쪽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안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 슬로우해지고 어느 쪽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뭐 아시다시피 뭐 CS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해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단지 그 작년과 올해라고 해봐야 주말, 그쵸, 주말 이틀 차인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뭔가 좀 기대감이 조금 더 이렇게 컸었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전부 실질적인 실적 요거와 관련해서 좀 뭐 확인하는 어떤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가상자산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NFT 같은 그런 뭐랄까 금리가 약했을 때 대체 투자로서 새로운 자산으로서 평가를 받고 고평가를 받았던 그런 대체 상품들, 대체 자산들보다는 실물 쪽
확실히 뭔가 딱딱 돌아올 수 있는. 왜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이제 올라갈 판인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지금 막 돈 때려 불어가지고서 언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당장 지금 샀을 때 바로바로 실적이 돌아붙어가지고서 배당이라도 바로바로 주고 배당 실적도 바로바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만 올린다고 마냥 가진 않아요. 그렇죠. 은행주들도 사실 경기가 좋을 때 같이 가는 거지 경기 안 좋은데 금리만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주가 오르지는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가 확실히 돌 것이냐. 그리고 진짜 그 도는 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좋아가지고서 금리 올리고 뭐 인플레 억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안 좋아요. 작년 봄 후반부터는 경기가 좀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꺾여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올해 12월 달 이제 수출 데이터 보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좋은 거는 맞지만 수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서 이제 무역 수지에서는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부담이 됐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뭐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저 2,000원 찍는 줄 알고 저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1290원대인데 근데 지금 그렇다면 1200 그죠? 1200원. 1190원. 네, 저도 잘못 말해서 2,000원이라니요. 진짜 미쳤나 봐요. 정신을 차립시다, 1,200원인데 1,200원인데 2,000원 가면 정말 난리 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성장주들은 약하고 경기 민감주, 그동안 낙폭과대였던 이 조정을 세게 받았던 이 주식들이 올라오는 현상, 이거는 일시적이다? 아니면 이것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현상이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뭐랄까요? 도둠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뛰기 하기 전에 이렇게 도둠닫게 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 이렇게 하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뛸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워밍업 구간? 워밍업 구간이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스탠스도 사실 중요하고요. 올해는 사실 좀 중요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뭐 올림픽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도 있고. 이 대선이 되게 중요해요. 1, 2월 달이 되게 힘들고 3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앞으로 5년의 시장의 먹거리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이든 들어오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전에 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트럼프였을 때도 또 다른 흐름이었었잖아요. 트럼프 때는 또 그때는 막 빅테크 막 IT 막 이래가지고 엄청 올렸었고 국내로 따지면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뭐 김대중 정부 때는 IT 인터넷 막 이런 식이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건설 막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였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장도 포인트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뭔가 선뜻 이렇게 강하게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이 지나면 그 대선 후보가 지향하는 뭐 물론 지금 발표되는 정책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정책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죠? 이미 오르기도 하지만 그 후보들이 모두 말하는 거에 이렇게 동일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 사람들이 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에서 이렇게 교집합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좀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가장 불만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공약들 오늘 보니까 대머리? 탈모 관련 것 때문에 깜짝 한참 웃었거든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탈모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 선거 그 전까지 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큰 그림에서 가는 정책들이 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내로서는 하여튼 1분기, 2분기 거기서 좀 변화가 좀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번 우리 섹터별로 그러면 네. 1월 달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대응 전략을 네.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1월 달, 2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수요들이 빠져나가는 구간. 네, 다들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콘텐고냐, 백오데이션이냐, 그게 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콘텐고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선물이라는 거. 저희 이제 3, 6, 9, 12마다 선물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이제 3월물이 이제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보다 앞서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뒤에 있는 것을 땡겨서 거래할 때 그러면 나는 이 뒤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내가 주식을 사서 배당 가치도 있겠고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녹아있는 만큼 더 비쌀 정상이죠. 선물이니까. 더 비쌀 정상인데 이 선물이 지금 현재 가치보다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백워데이션이라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어. 선물이 만약에 선물이 지금 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현물이 120원이야. 그럼 20원만큼의 갭이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매도가 나와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백워데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오늘을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저께까지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백워데이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계속 매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1월 달은 힘들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물에 대한 흐름,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 계속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근데 그 매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빠진 경기 민감주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성장주 부분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IPO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많이 오른 것을 팔 것이라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일단 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안 좋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뭔가 좀 다른 이슈가 나서 올라온다라면은 언론 좀 비중을 줄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1월 달에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되게 중요한 구간이죠. 오늘 밤에 이제 이놈의 파월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파월의 말과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의 반응. 근데 요새는 사실 미국이랑 이게 연동도 안 해요. 아니 나쁜 거는 커플링이 되는데 맞아요. 좋은 거는 디커플링이 되더라고. 맞아요. 오히려 중국 쪽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외국에서 볼 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그냥 동급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머징에 뭐 문제 생겼다면 우리 거 가장 현금화하기 빠르니까 쉬우니까 맞아요. 우리 거 먼저 팔아가지고 오늘 우리 보시면 중국도 상해가 한 1% 빠졌고 심천이 한 1.8% 정도 빠졌거든요. 역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심천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 정도 되겠죠. IT 많으니까. 그래서 심천 많이 빠졌고 상해도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권 시장들 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시장들 많이 빠졌는데 이머징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되게 취약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돈을 좀 뽑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가 낮고 달러가 이제 강세다 보면은 이제 뭐 이쪽에 와가지고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돈이 이쪽으로 와서.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 달러가 약세일 때는 그렇게 하는데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다 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안전하게 안전자산으로 놔둬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근데 금리가 낮을 때는 좀 더 리스크한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이 좋지만 그 반대라면 또 이머징 시장이 좋아서 돈을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권 시장들이 좀 많이 흔들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시장이 항상 이 금리 인상의 방향성은 인정했는데 3번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3번을 할 것이냐 생각했는데 아니야 당장 할 것 같아 이러니까 지금 화들짝 놀란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파월이 오늘 밤에 이제 어떤 뉘앙스를 주느냐 내일 새벽쯤 되겠네요. 이제 새벽. 예, 예. 그러니까 내일 새벽. 그렇죠. 내일 새벽쯤. 파월에 무슨 말이 나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뭐 안도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장중에 조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외국인들이 좀 선물 많이 매도하다가 막판에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기관이 오늘 보시면 1조 넘게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게 다 거의 프로그램성이 많고요. 저것도 있는 뭐 윈도우 드레싱 그 물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월말에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참 그게 있어요. 저는 참 옵션 거래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위클리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 목요일 언저리 수목가만 가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 도입된 뒤로 시장에 더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목요일이면 또 위클리 옵션 만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선물의 움직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어데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성 흐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공이 코스닥을 내다 팔았잖아요. 엄청 많이.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 섹터입니다. 아니,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죠, 코스닥이. 그래서 이쪽에 매도가 많았고 이 매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운용사들이라든지 뭐 자문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모펀드라든지 뭐 기관들의 그냥 좀 현금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1월 달은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닥 좋지는 못하다. 다만 그래서 이제 1월 달 전략을 드릴 때는 더 이상 비워낼 수 없는 수급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우리가 좀 변동성이 강해질 것으로 보면 이제 결국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이게 이제 보통의 이야기인데 네. 현금 비중을 얼마로 늘리냐 혹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없는 왜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물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좀 많이 힘드네요. 근데 어떤 종목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 섹터별로 한번 좀 봐보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안 좋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안 좋은 건 뭐 때문이죠? 그동안 공급 부족 많이 때문에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많이 올라는 갔는데 이제 올해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조하는 공장들이 이제부터 짓기 시작하면 소재 언제 들어가겠어요? 빨리 들어가 봐야 내후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멀었는데 주가는 이미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2차 전지 장비주들 완전 미쳤잖아요. 장비주들은 왜? 좀 공장 지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뭐 올해부터 토요타니, 벤츠니, BMW 쭉쭉 들어가니까. 다 만든다니까 전기차 공장. 네, 섹터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장비 섹터에다가 이제 세팅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것들. V1텍 여기 보이시죠? 얼마나 올랐는지 쭉 치고 올라왔죠. 그다음에 요새 또 대보 마그네틱스, M 플러스 이거 대장이더라고요 보니까 M 플러스. 그다음에 이노메트리, 뭐 DA 테크놀로지, 유일에너테크. 제가 이거 옛날에 잠깐 매매했었다가 안 했었는데 요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다 장비주예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보시면 이제 섹터가 있어요. 검색하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장비 뭐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증권사마다 아마 이게 제공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제공되죠. 네, 섹터별로. 저희 회사 HTS에서 이렇게 섹터별로 쭉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2차 전지 장비를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덜 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매매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도주가 있으면 계속 2등, 3등, 4등 같이 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2차 전지 장비주들 엄청 갔는데 제일 안 오른 게 부연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닥인 것 같은데 했더니 어제 오늘 막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덜 오른 걸 계속 찾는 거지 시장이. 왜냐하면 저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에서도 좀 들어오른 걸 찾고 싶겠죠.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기술도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요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인데 요 위에 있는 애들이 거의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큰 섹터 안에서도 이제 그룹핑이 좀 틀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섹터가 있다라면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 ETF가 주도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디어 엔터 뭐 다 그쪽 NFT 관련해서. 네. 요즘 어제 오늘 거기서 지금 제일 손해가 많이 막심하게 났을 것 같아요.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뭐 하이브도 많이 빠지고 위메이드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게임주 쪽들이 좀 많이 빠지고 근데 또 게임주 안에서는 그동안 못 갔었던 뭐 네오위즈 이런 것들은 또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엔터주들도 약간 주춤주춤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NFT 관련주들 이런 것들 다 조정받고 있는데 컨텐츠 좋아요. 그 섹터 안에서 이것도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올해 지금 넷플릭스랑 가격 협상해야 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얼마나 고가의 계약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콘텐츠 다른 회사들도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요새 보면 뭐 사마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인가? 뭐 그런 것들 제가 요새 좀 만화 좀 즐겨보고 다시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이 콘텐츠리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컨텐츠 요새 올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는 섹터를 몇 개 정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율차, 로봇, 인공지능, 컨텐츠 요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성장주 섹터 안에 있어도 요 안에 있으면 좀 괜찮겠죠 그나마. 그래서 지금 컨텐츠들이 잘 버텨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들이 조금 괜찮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좀 괜찮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들 기반으로 해서 해당 관련 제작사들, 컨텐츠사들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변형시켜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도 소재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장비 쪽들의 쪽으로? 흐름이 좋다. 다만 뭐 소재도 근데 많이 빠지면 올라는 오겠죠. 다만 이제 예전처럼 고점을 돌파하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리바운딩이 오면서 이렇게 웨이브는 타면서 어느 정도 좀 평행선을 달리는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서 오늘 조정은 깊었지만 반도체는 다시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꼭 간다. 자율차고 전기차 구간에 메타버스 구간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거든요. 로봇이 구간에 뭐 구간에 반도체 없으면 안 된다거든요. 기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삼성전기도 뭐 어디라 아마존이랑 뭐 계약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판 계약을 반도체 기판 계약을 했는데 패키지 기판 계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판은 꼭 필요하다. 아니 기판도 꼭 필요하고 반도체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IT 테크 쪽에서의 조정이 깊다면은 저는 이거는 못 사는 분들한테는 올해를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LG전자도 되게 잘 가다가 조정 들어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도 어제까지 완전 잘 가다가 오늘 조정 들어왔는데 저는 조정 들어오면 그래 좀만 더 내려와라. 좀만 더 내려와라.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섹터라든지 뭐 카메라, 자율주행차 섹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도 뭐 로봇 담당하는 부서가 뭐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급등한 거고 사실 뭐 CS 되고 나면 사실 예전에는 그 기대감이 올랐다가 쭉 꺾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로봇 관련주들이 좀 고점이겠다 싶긴 했었어요. 하지만 조정받고 나면 또 그 안에서 뭔가 또 다시 또 방향을 잡는 종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그런 테크 쪽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의 폭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전략이 향후에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화학은 유가가 좀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셔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더 이상 어디까지 가겠냐. 만약에 80불 가서 더 이상 위에 상단이 막혔다.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는 뭐 1일당 뭐 40만 배럴인가? 거기까지 뭐 증산하는 그 부분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질 않는데 유가가 고점 찍으면 거기가 화학주 살 자리거든요. 유가가 고점 찍으면. 왜냐면 그 뒤부터는 유가가 빠질 날만 있으니까 그때 화학주. 그러니까 화학주도 지금 거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완전 병신돼 있거든요, 진짜. 주가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움직이는 화학주들은 뭐 송원산업 같은 거. 이거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스프가 세계 1인데 송원산업이 한 2등 정도 되거든요. 산화방지지. 막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애들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정유주들은 4분기 실적이 엄청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정제 마진도 좋았고. 그래서 정유주 지금 요새 SK 이노베이션이 잘 가는 게 2차 전지 때문에 잘 가는 게 아니라 정유 때문에 잘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유주들은 뭐 일단은 괜찮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지금의 리듬에서 나쁘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는 지금 양방으로 안 좋죠. 물론 항공주는 유가가 올라가도 유류 할증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은 없지만 환율이 직방으로 항공주에는 최악이거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비행기 리스기 때문에 달러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쭉쭉 빠져나가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환율이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 좀 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4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해요. 환율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원화가 약하면 뭐 지금 여행 갈 수도 없지만 원래 원화가 약하면 여행 가기 위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항공주는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항공주들도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올해. 쪽 보잉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거기는 좋아요. 네, 좋아. 그냥. 네, 거기는 오르더라고. 좋아요. 네, 거기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약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환율이 그렇게 좋으면
오히려 수출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쪽 포인트는? 그죠. 근데 그게 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주들은 짱이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실적을 까보면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은 평가로 달러로 받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뭐 100만 달러 팔던 거랑 지금 100만 달러 팔던 거랑 돌아오는 수익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우와, 막 달러 올라가면은 수출주 사야지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오늘 좀 달러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의 소비라든지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이런 의류업체들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수출하고 달러 결제받고 뭐 이런 쪽들은 조금 회복되는 흐름들이 있긴 했었는데 저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이 그때그때 환율에 맞춰서 눈높이를 조정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막 이런 것들은 이번에 조정 들어오면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IT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들은 이번에 조정이 얼마나 깊게 들어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기회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작년 말에 상승폭도 좋았고 앞으로 여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네. 그 곳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곳을 싼 가격에 살 기회가 온다면 땡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맞죠? 잘 아시네요. 아니, 뭐죠? 우리가 뭔가 많은 분들이 특별한 뭔가 이럴 때는 방법 혹은 뭐 어떤 섹터, 주식 이런 걸 찾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얘기했던 거를 싸게 사자.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바로 실적이 꽂힐 수 있는 걸 그렇지. 사자잖아요. 이제 실적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꿈만 갖고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좋은 건 맞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메타버스고 뭐고 간에 테크로 바꾸라고 하드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의 또 대표 주자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오늘 우리 낮에 그쵸. 방송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네네. 자동차 모습 흐름이 좋아요. 네. 그럼 이때 네. 우리가 현대차, 기아의 지금 상승이 시작되는 지금을 시작점으로 보고 이제 지금 추매를 한다든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 자리에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요. 나는 뭐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해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트레이딩 하셔도 되는데 그게 자신 없으면은 저는 자동차는 좀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의 소비의 최고봉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고점 찍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자동차가 안 가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자동차가 안 가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을 써서 제일 비싸게 살 수 있는 거 자동차밖에 없거든요. 비행기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그렇죠. 뭐 물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비행기를 그거는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소비를 해서 가장 뭔가 돈을 질러서 뭔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점 찍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안 가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IT는 마찬가지예요. 휴대폰도 지금 뭐 바꾸는 게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걸 바꾸지는 않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래서 예전에 병원을 가보면 치과를 가보면 그 경기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빨이 아프면 좀 참는 스타일인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굳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가서 막 다 금리로 떼우고 막 임플란트 갈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과 가면 그 경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내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닌 선택 소비재. 이것들이 막 활활 날개도 치고 난리가 날 때가 경기 제일 상단 호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진짜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땡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사실 조선도 저는 현대미포를 샀었거든요. 샀는데 갑자기 급락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주식은 잘 선택하는데 타이밍이 안 좋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앞서가. 내가 좀 6개월만 뒤에 사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너무 타이밍이 빠른 것이야. 시장은 아직까지 그쪽에서 놀 생각이 없어. 너무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언제 샀지? 2주 됐나? 예. 샀는데
확 빠진 거예요.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거예요.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다 급등해가지고 수익 엄청 많이 났어요. 아, 그래. 결론은 그거네. 네, 결론은 그거예요. 한 방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 리포트 진짜 뭐지? 막 이랬거든요. 되게 가슴 아팠어요. 현대미포에서 그런 리포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다 할 때가 팔아야 될 때고 그쵸. 안 좋다 하는 그 순간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일어난 그 순간에 사실은 사야 될 거 아닌가? 이 리포트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게 맞춰서. 있잖아요. 이게 쭉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데 안 좋아 그런 거는 사도 되는데 이렇게 그치. 고점에 하는데 안 좋아 그럼 고점에서는 사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으로 쭉 가고 있는데 레포트가 좋아 하는데 주가가 더 이상 못 가. 그럼 거기 고점. 쭉 빠졌는데 레포트가 나빠 하는데 더 이상 안 빠져. 그럼 거기 저점. 2차전지 소재가 그랬거든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괜찮아. 좋아. 그래. 에코프로 BM이야. 맨날 레포트 나왔는데 맨날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포트가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못 가면 거기 고점. 레포트가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면 거기 저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섹터를 언급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네. 체킹을 해보시고요. 우리 그 낮에 네. 그 종목 상담을 좀 했는데 오늘 좀 중요한 종목들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게임주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못 해드린 분이 크래프톤.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래프톤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역시 소재주긴 한데 효성 첨단 소재. 네. 이것도 작년에 진짜 엄청났잖아요. 재작년서부터. 맞아요. 뭐 현대차가 무슨 제네시스 하나 수소차 중단했다고 다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치, 빠졌는데. 수소주들이 완전히 그냥 아니 근데 수소차를 안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용차 쪽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네시스 하나 이제 좀 안 하겠다 그러는 거 가지고서 그 난리를 칠 일은 아닌데 또 사실 또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수소는 좀 멀리 근데 있고 왜냐면 그게 다 이제까지 기대감이지 사실 돈 버는 건 아니잖아. 돈이 실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많이 팔아야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워낙 수소차가 비싸니까. 전기차 사기도 바쁜데 수소차까지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수소 충전소도 많이 인프라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소차는 계속 개발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라는 그런 고급 세단에다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겠죠.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겠고, 기술적인 뭐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수소차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크래프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거 그때도 한번 지난주에도 이거 보지 않았나 차트? 크래프톤? 글쎄. 제가 게임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사실은 예전에 상장할 때 그 배틀그라운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뭐 그 당시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원게임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새로운 게임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대여급들은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코스피 200 편입 뭐 이런 특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왜? 살려고 덤비니까. 그 편입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편입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고민하는 거는 보호예수 물량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뭐 1개월 락업, 3개월 락업, 뭐 6개월 락업, 1년 락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들도 사실은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MSCI 지수 편입 이슈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이제 수급 이슈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지금 크래프톤을 매도해야 되냐? 네. 지금 들고 있다면 들고 있다면 일단 수급에서도 일단 보실게요. 연기금은 계속 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네. 사모펀드들도 오늘만 샀지 계속 털었잖아요. 그렇죠.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외국인도 그동안 사다가 이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뭐 이건 지수 때문에 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팔고 있고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가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는 시점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매도의 시작이냐, 매도의 멈춤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단순히 이제 뭐 실적만 갖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상 실적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게임 회사들은 근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나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적 대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밸류가 아니라고 네. 막 크래프톤은 워낙 그런 얘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게임 회사들은 실적이 다 좋은 편인데 뭐 최근에 오히려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NFT 막 네, 그렇죠. P2E 게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망쳐놓은 부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닝 보면은 이제 작년 4분기 어닝도 보면은 3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예, 늘어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닝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수급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 2월 달은 대형주들 수급이 좋을 리가 없다. 그렇죠. 왜? LG 공모 에너지 때문에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일단 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게다가 이거는 성장 섹터라고 소위 불리는 인플레와 무관한. 여기 원자재가 뭐가 들어가요? 없잖아요. 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향유했었던 그런 성장주로서의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보시면 실적이 아니죠. 차트가 저도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놨나 봐요.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이게 상장했을 때 저점이잖아요. 이쪽이. 네. 이쪽이 상장했을 때 저점인데 거의 저점이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종가상의 저점을 본다라면은 한 40만 7천 원 정도? 이제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라리 좀 편하게 줄을 그어드리면서 말을 할게요. 네,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저점에는 가까워진 상태,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초반 때 저점까지는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41만 7천 원이니까 한 3% 정도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좀 참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데드 크로스가 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60일선이 올라가고 있다가 20일선이 데드 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데드 크로스 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간이 왜 중요했었냐 하면은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계속 막히는 흐름들이 윗꼬리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 윗꼬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이제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되돌림을 줬을 때 이쪽을 못 넘어가면 매도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여기서 매도가 못 들어갔었기 때문에 줄줄줄줄 흘러내린 건데 매도가 못 들어갔어도 최근에 그 매도가 못 들어간 부분에서도 지지선이 있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저점이 다 일치하는 구간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어디서 또 걸려요? 여기 못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히면서 내려올 때 여기서도 한 번 더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매도 못한 상태고 지금 이평선도 풀려 있는 상태고 낙폭과대한 상태고 전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으니 여기서 최소 3% 정도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전 저점에서 대한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크래프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이 종목이 뭔가 올해 제가 뭐 새로운 게임 잘 모르니까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에 대한 시장에서의 뷰가 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20일선이 꺾여 있고 60일선까지도 좀 꺾이려고 하는 시점이라면은 추세를 다시 강하게 돌리기는 좀 어렵고 신규주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계속 두드러질 수 있으니 반등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 뭐 최대 반등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5, 6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일단 좀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심하다. 그래서 이 고점, 약 한 47만 원 되는 이 고점을 다시 강하게 벗기는 급등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면은 반등할 때마다 분명히 이 21선은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은 뭐 점점 내려오겠죠.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시점에 되면은 21선도 내려와서 한 어느 정도 46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 기술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뭐 수급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관점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시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보유하신 분 좀 고민은 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폭이 한 3% 이내니까 일단은 한번 진짜 지난번 저점권인 이 구간에서 확실히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전략,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리바운딩,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 그 구간은 아까 얘기하신 지금 무슨 선에 맞춰 60일선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20일선에 맞춰야 저는 될까요? 이게 20일선이 줄줄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주가 그렇지. 빠졌으니까. 예. 근데 리바운딩을 뭐 내일 당장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올라오다 보면은 만나는 선 정도가 한 46에서 한 45 정도까지 20일선이 내려오면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46만 원 정도 여기가 그러니까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선, 21선을 네. 저항선으로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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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또 효성 첨단 소재 하나 볼까요? 네, 효성 첨단. 우리가 딱 1시간 한번 해보자 결의를 다졌는데 쉽지 않을 것 같죠? 아, 그러네요. 효성 첨단 소재도 이게 뭐라 할까요? 시세가 거의 3단 시세가 다 났잖아요.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렇게 났죠? 1차, 2차, 3차 했었고 하락, 파동 다 진행됐고 그러니까 어디서 저점을 잡고 다시 갈 수 있느냐 이거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너무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진짜 많이 났네요. 네. 여기 보세요. 42,000원.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87만 원. 몇 배 갔어요? 20배. 진짜 10배에서 20배. 뭐 요새 뭐 10배거 하지만 얘는 뭔 배거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이 뭐 옛날처럼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큰 시세를 내려면 기대치가 실적으로 확실히 보여지는 뭔가가 이 주가를 당연시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치 이상의 뭔가 퍼포먼스가 더 나와야 그렇지.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효성자 들어가는 그룹들 중에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소 모멘텀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효성 첨단 소재는 조정의 시간,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되지 않을까. 뭐 주가가 지난번에 여기 저점권이었었던 요 구간. 아이고 이런 연필 어디 갔나. 근데 장시영 엄마 이것저것 잘 다루던데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2만 원 부근?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한 10%는 더 빠져야 되니까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올려서 보면 한 53만 원? 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21선도 하락이죠. 61선도 하락이죠. 하방으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지금 고점에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이제 박스 그려드리고 있지만 하락 박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하려면 결국은 이중식은 70만 원을 넘어가서 쭉쭉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효성 첨단 소재 매수하신 분 가격대를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좀 이 정도 가격대 요새 계속 돌파가 안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 요 가격대 한 65만 원 부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만 올라와도 거의 한 20% 올라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65만 원, 64만 원 여기서 좀 계속 막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여기서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여기 지금 60만 원에도 지금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혔던 자리. 그래서 60만 원 부근을 좀 단기 저항대로 하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60만 원 돌파하면은 그래도 65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잘라줬다가 다시 60만 원에서 62만 원 지지를 보고 다시 추세 전환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하려면 시간적인 부분들과 기간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이 강하게 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기간 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 이평선들을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효성 첨단 소재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조절해 놓고 종목을 조금 교체해 보는 전략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들고 있으신 분은 아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시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서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지 말까요? 시간이 뭐 그래서 근데 아무튼 카카오 마지막 오케이 카카오 하나만 보십시다. 이것도 좀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좀 지지가 되면서 이제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대부분 근데 완전 히 이제 지지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상담 드릴 때
그때 매도 사인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반등할 때 정리하라고. 네. 그때도 한 15만 원 부분, 뭐 이 부분에서 정리하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도 또 13만 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어서 다 그어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카카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직전 요기 전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10만 원 정도면은 카카오 좀 지지력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 되게 물어보시는 분 많았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카카오는 한 10만 원 정도에서 지지력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다른 주도주들이 많이 나타나면 수급적으로 좀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수급도 연기금이랑 외국인 미친 듯이 팔고 있거든요. 네. 이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대형주는 1, 2월 달은 조금 그동안 성장주로서 많이 부각이 돼서 올랐던 부분들은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대형주 단에서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T 섹터 쪽하고 자동차 섹터 쪽들 이런 부분들. 근데 저기 키움증권의 그 어제 출연하셨던 분은 그 대형주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더라고. 그 대형주의 대형주? 상승이 네. 상반기에 네. 좀 가지 않겠냐. 저도 대형주 좋아요. 반도체 대형주랑 자동차 대형주 사실 경기 민감주 대형주. 그러니까 섹터가 딱 구분이 된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섹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뺄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을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한 40% 저점에서 올라온 그런 어떤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계속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조정 받으면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수를 구원해야 되는 구원 주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자동차가 푹 쉬고 있는 동안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오고, 그다음에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많이 올라오고, 그 중형급들 IT가 다 돌아가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들 올라오고 카메라 올라오고, 그러니까 IT는 다 쑥 훑어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로봇까지 해가지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IT가 그동안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정이 조정이지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자동차는 그 IT들 가는 동안 죽이란 죽은 다 쓰고 있었으니 이제 IT 쉬어가는 동안 자동차가 그 지수의 빈자리를 메꿔줄 시간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율차랑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 세상에 만도가 올라와가지고 좀 만도 진짜 물적분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들고 있다가 이제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래서 내가 나도 참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 때 사면 될 걸 왜 미리 사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떤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 지점을 매수의 기회로 다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추세가 확실히 전환돼서 이평선이 좀 벌어지기 시작할 때,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고, 저는 좀 성격이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많이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바닥을 기다가 좀 약간 머리를 들려고 할 때 요런 때 들어가는데, 이게 머리를 들고 바로 갈 때도 있지만 머리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옆으로 덕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못 참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요번에 실기한 게 로보티지였었거든요. 로보티지가 왠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초기 왔구나. 네, 그렇지. 지난번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처럼 그래서 로보티지가 갈 것 같아가지고 제 계좌에다가 이제 13,000원인가 사놨어요. 진짜 도롭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짜증난다. 내가 저거 왜 사놨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막 손님이랑 이렇게 막 매매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500원인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놈이 하루아침에 계속 갈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일단 팔았다가 다시 눌리면 사자 이랬거든요. 팔았어요.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살까? 그러다가 아니 하루 정도 더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뒤로 그냥 바로 다운을 가버리더라고요. 저 또 왜 성격이 이상해서 내 판결額보다 높으면 안 쫓아가. 손님들 거는 안 그러는데 고객분들 거는 안 그러는데 제 계좌는 거의 막 실업용 계좌라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거 놓친 게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일단 자율주행차에서 하여튼간 그 라이다 기술도 좋고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제 만도도 조금 좋아질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러면 뭐 현대차에서는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자율차 대장이고, 그렇죠. 대장. 네, 저희 뭐 예전에 모비스도 그렇고 위아도 그렇고 다 자율차랑 연결질 수 있는데, 모비스 때문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모비스도 이제 앞으로 당연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가 오늘 지주회사 애널리스트가 모비스에 대해서 평을 하나 내놓은 게 있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주가가 결론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만한 요인이에요?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분 의견인 즉슨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 이제 그 돈 마련한 거랑 현대 글로비스 이제 블록딜한 돈이랑 해가지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한 2천억 정도 블록딜한 돈이 2천억, 정몽구 전 회장이 4,100억 정도 되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해서 둘 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합치면은 한 1조 1,000억 정도 된대요. 합친 돈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2018년부터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못했던 부분인데 현대 모비스 분할 후에 이제 뭐 대주주 투자회사에다 지분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 기아차랑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 모비스 지분 23.2%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순환 출자를 좀 일부 해소하는 쪽으로도 좀 쓸 수가 있다. 이게 한 5.6조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현대 모비스를 최대한 눌러놔야 유리하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끝나고 나면 굳이 눌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는 결국은 자기 펀더멘탈이나 실적에 맞춰서 더 좋아질 거다. 이건 결론인데 중간까지.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 생각인 거고 그렇지. 시장에서는 오히려 요새 막 모비스 기관이 사요, 막 계속. 네. 그러니까 요새 좀 오히려 자동차 현대차보다도 선침해.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네, 선침해 형식으로 사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자동차 섹터 전반이 좋아지다 보니까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기관들이 좀 많이 저점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정의선이나 뭐 정몽회장을 해서 시장에서 모비스 지분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블록딜로. 블록딜 형식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클 수 있겠고 그러려면 가격이 싼 게 좋겠다라는 이런 관점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모비스를 보시는 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좀 그런 거 생각해서 또 기관들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 자체 개선에 또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동차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뭐 만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8시 10분 정도 됐는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0.3% 마이너스네요. 일단 이따 방송이 나가는 10시 타임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11시 반 장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흐름이 보일지 일단 약간 빠지니까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어쨌건 근데 나스닥 선물은 워낙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시아 시장이랑 유럽 빠지면 빠지고 미국 올라가면 또 바뀌더라고요. 예,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시장이 나스닥하고 상관없이 확 올라가면 그냥 별 의미는 없더라고. 이제 맞아요. 예, 하여튼 오늘 많이 빠진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마음이 정말 속이 아니죠. 많이 쓰리실 텐데 네, 힘내시고요. 내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혹은 모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힘내시고 그래도 좀 더- 희망은 있어요. 저는 지수가 2,950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장중에는 깼는데 종가에는 갔다가 올려놓고 끝났더라고요. 희망을 갖고 내일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